유대계 독일 태생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철학자인 에리 프롬은 20세기 가장 주목받은 저술가이자 사회심리학자로 자유로부터의 도피, 소유냐 존재냐, 사랑의 기술 등을 저술했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애독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은 1956년 첫 출간 이후 34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전 세계에서 수백만 부 이상 판매되면서 우리 시대의 고전으로 자리 잡은 필독서입니다. 에리 프롬은 말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강렬한 감정만이 아닌 결의이자 판단이고 약속이다. 사랑의 기술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장, 사랑은 기술인가? 제2장, 사랑에 관한 이론. 제3장, 사랑과 현대 서구 사회에서의 사랑의 해체. 제4장, 사랑의 실천. 사람들은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사랑보다는 돈, 성공, 명예를 추구하는 데 관심을 쏟고 사랑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을 저자는 말합니다. 사랑은 그저 때가 오면 찾아오고 누구나 다 기회가 되면 잘할 수 있는 감정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감정이 있는 한 언제까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랑은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기술이란 점을 강조하며 현대인들의 사랑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장과 4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제1장 사랑은 기술인가는 사랑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질타하고 제4장 사랑의 실천은 사랑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한 번쯤은 자신의 내면을,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먼저 작가의 말부터 잠깐 귀를 기울여 볼까요? 작가의 말. 이 책을 읽음으로써 사랑의 기술에 관한 안이한 교훈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커다란 실망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오히려 이 책은 사랑이란 얼마나 성숙했느냐 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쓴 것이다. 자신의 전체적인 인격을 발달시키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사랑을 위한 모든 시도가 결국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독자들에게 확신시켜 주려는 것이 바로 이 책을 쓰게 된 목적이다. 즉 저마다의 개인적인 사랑을 통해 만족을 얻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없이는 그리고 진정한 겸손과 용기, 신념과 철저한 훈련이 없이는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강조하고 싶다. 그러한 행동의 특성이 그리 흔치 않은 문화권에서는 사랑하는 능력을 얻는 것도 역시 흔치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지 않다면 누구든 자기 자신에게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을 과연 몇 명이나 알고 있는지 자문해 보도록 하라. 제1장 사랑은 기술인가? 사랑은 기술인가? 사랑이 기술이라면 사랑에는 지식과 노력이 요구된다. 아니면 사랑은 우연히 경험하게 되는, 즉 행운만 있으면 빠져들게 되는 즐거운 감정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랑을 즐거운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작은 책에서는 사랑은 기술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 사람들은 행복하거나 불행한 사랑의 이야기를 펼쳐놓는 수많은 영화를 관람하고 사랑을 노래한 수많은 노래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같은 특이한 태도는 몇 가지 전제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이 전제들은 단독으로 또는 서로 결합해서 그 태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즉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로 여기기보다는 사랑받는 문제로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워지는가 하는 것이다. 그들이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그중 남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성공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지위가 지닌 사회적인 한계 내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자신의 몸매를 가꾼다거나 옷치장을 하는 등 자신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남녀 모두 사용하는 방법은 유쾌한 태도,
흥미있는 대화수를 익히고 유능하고 겸손하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스럽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은 결국 성공하기 위해, 즉 친구를 얻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과 비슷하다. 사실 우리 문화권 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스럽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기와 성적 매력을 함께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는 태도의 배경에 깔려있는 두 번째 전제는 사랑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는 가정이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것이고 오히려 사랑하거나 사랑받을 올바른 대상을 찾는 일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태도에는 근대 사회의 발전에 근거를 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20세기에 일어난 커다란 변화이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는 대부분의 전통 문화에서와 같이 사랑이란 곧 결혼으로 이어지는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은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결혼은 간습에 의해서, 즉 양쪽 집안에 의해서 혹은 중매인에 의해서 또는 그러한 중개자의 도움 없이 이루어지는 계약이었다. 결혼은 사회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이루어졌으며 사랑은 결혼이 성립된 후에 생겨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서양에서 낭만적인 사랑이라는 개념이 거의 보편화된 것은 지난 수세기 동안의 일이다. 미국의 경우 전통적인 성격을 지닌 개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낭만적인 사랑이 곧 결혼으로 이어진다는 개인적인 사랑의 경험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듯 사랑에 있어서 자유라는 새로운 개념은 기능의 중요성과는 반대로 대상의 중요성을 매우 과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대 문화의 또 다른 특징적인 성격은 이러한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우리의 모든 문화는 구매욕과 상호 간의 균등한 교환이라는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다. 현대인의 행복은 상점의 진열장을 들여다보는 전율과 현찰이든 할부이든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사는 데 있다. 현대인은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본다. 남자에게 있어서 매력적인 여자, 여자에게 있어서는 매력적인 남자가 그들이 얻으려고 하는 상품이다. 매력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기 있고 인격의 시장에서 잘 팔리는 품질 좋은 성격 꾸러미를 의미한다. 특히 매력적이라는 기준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 시대의 유행에 달려있다. 1920년대에는 강인하고 성적 매력이 있고 술과 담배를 할 줄 아는 여성이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유행은 좀 더 가정적이고 얌전한 여자를 요구하고 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매력적인 남자의 조건이 공격적이고 야심만만한 사람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사교적이고 참을성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어쨌든 사랑에 빠졌다는 느낌은 자신과의 교환 가능성이 있는 인간 상품들과 관련 지어서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내가 물건을 사러 나갔다고 하자. 상대방은 사회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해야 하며 동시에 상대방이 나에 드러난 혹은 숨겨진 자산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나를 쓸만하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두 사람이 자신들의 교환 가치의 한계를 고려하여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냈다는 느낌을 갖게 될 때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처럼 언젠가는 나타나게 될 숨겨진 가능성도 이러한 거래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시장 지향성이 널리 퍼져 있는 문화권에서 인간의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상품 시장이나 노동 시장을 지배하는 교환 방식과 똑같은 형태를 취한다는 사실에 대해 그다지 놀랄 필요는 없다. 사랑에 대해서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세 번째 오류는 사랑에 빠진다는 최초의 경험과 사랑하고 있다는 영속적인 상태,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랑에 머물러 있다는 상태를 혼동하고 있는 데 있다. 우리들 모두와 마찬가지로 서로 전혀 모르고 지냈던 두 사람이 그들 사이에 놓여있던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게 될 때 이러한 합일의 순간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쾌하고 흥미있는 경험 중에 하나일 것이다. 특히 고립되어 사랑 없이 지내던 사람들에게는 더욱 멋지고 기적적인 경험이 될 것이다. 갑자기 친밀해지는 이 기적은 특히 성적 매력과 성적 결합에 의해 주도되고 이와 결합될 때 더욱 촉진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사랑은 그 성격상 지속적이지 못하다. 두 사람이 점차 친숙해지면 그들의 친밀감이 지녔던 기적적인 성격은 서서히 잃게 되고 마침내 서로에 대한 적대감과 실망감 그리고 권태감으로 인해서 최초의 흥분은 흔적조차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심취, 즉 서로에게 미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사랑의 강도를 나타내는 증거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들이 전에 얼마나 고독했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 사랑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다는 태도는 그렇지 않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이다. 사랑처럼 엄청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반드시 실패하고 마는 활동이나 사업은 없을 것이다. 만약 이것이 다른 활동이었다면 사람들은 실패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배우고자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활동을 포기해버릴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랑의 실패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고 사랑의 의미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때 해야 할 첫 번째 작업은 삶이 하나의 기술이듯 사랑도 기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려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기술, 즉 음악이나 그림, 건축, 의학이나 공학의 기술을 배우고자 할 때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밟아야만 할 것이다. 어떤 기술을 배우는 데 있어서 거쳐야 할 단계는 무엇인가? 기술을 배우는 과정은 편의상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이론의 습득이고 둘째는 실천에 익숙해지는 일이다. 만일 내가 의학 기술을 배우고자 한다면 우선 인체에 대한 지식과 여러 질병에 대한 사실들을 알아야 한다. 내가 이러한 이론적 지식에 통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나는 아직 의학 기술에는 숙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내가 가진 이론적 지식과 실천의 결과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즉 그 두 가지가 모두 기술 습득의 원천인 직관으로 될 때까지 상당한 정도의 실천을 쌓은 후에라야 비로소 나는 의학에 있어서 대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론과 실천을 익히는 것 외에도 어떤 기술에 있어서 대가가 되는 데에는 또 한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즉 기술 습득이 궁극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비단 사랑뿐만 아니라 음악, 의학, 건축에도 해당한다. 우리 문화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실패를 겪으면서도 왜 이러한 기술을 배우려 들지 않는가에 대한 해답도 아마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들은 사랑을 그렇게 갈망하면서도 사랑보다는 성공, 권위, 돈, 권력 등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 사랑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모든 정력을 사용하고 있다. 돈이나 권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만이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면 오직 영혼에만 유익하고 현대적인 의미에서 볼 때 아무런 이익도 없는 사랑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없는 사치에 불과한 것일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든 앞으로는 사랑의 기술을 이미 앞에서 구분해 놓은 대로 살펴볼 것이다. 우선 나는 사랑의 이론을 검토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 상세히 풀어보고자 한다. 둘째로는 사랑의 실천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비록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실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지만 말이다. 제4장 사랑의 실천.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의 기술에 대한 이론적 측면들을 다루어 왔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욱 어려운 문제, 즉 실천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어떤 기술의 실천에 대해서 그것을 직접 실천하는 것 말고도 더 배울 것이 있을까? 이 문제의 어려움은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과 이 책을 읽는 많은 독자들이 기술을 스스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처방이 주어지길 기대하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에 의해 더욱 증대된다. 나는 이런 생각으로 이 마지막 장을 읽으려는 사람들이 크게 실망하지 않을까 두려울 뿐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오직 혼자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겪게 되는 개인적인 경험이다. 사실 어린이거나 청소년이거나 성인으로서 최소한 흔적만 남기는 방식으로라도 이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랑의 실천에 관한 논의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의 기술에 대한 전제들을 살펴보고 사랑에 대한 접근을 있는 그대로 검토하여 이러한 전제와 접근의 실천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다. 그 목표에 이르는 단계는 오직 혼자의 힘으로만 실천할 수 있고 논의는 결정적인 단계가 취해지기 전에 끝난다. 그러나 나는 접근에 관한 검토는 최소한 처방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술의 숙달에 유용하다고 믿고 있다. 우리가 목공이나 의학의 기술 혹은 사랑의 기술 등 무엇을 다루는가에는 관계없이 어떤 기술도 몇 가지 일반되는 필요 조건들을 지니고 있다. 우선 기술의 실천에는 훈련이 요구된다. 만일 내가 그 기술을 훈련하지 않으면 나는 어떤 것에도 숙달되지 못한다. 또한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흥미있거나 즐거운 취미가 될지언정 나는 결코 그 기술에 숙달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특정 기술의 실천에 있어서의 훈련뿐만 아니라 전생애에 걸친 훈련이라는 것이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훈련보다 더 배우기 쉬운 것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현대인은 엄격하게 틀에 박힌 직업에서 고도로 훈련된 방식을 통해 하루 8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현대인은 작업이라는 측면을 벗어나서 자기 훈련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가 일하지 않을 때는 게으름을 피우고 싶어하고 빈둥거리며 지내고 싶어한다. 즉 다시 말하면 긴장을 완화하고 싶어한다. 게으름에 대한 이런 소망은 대개 틀에 박힌 생활에 대한 반발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아닌 목적을 위해 다른 방식으로 하루에 8시간씩 자신의 정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그는 반항하며 이 같은 반항은 자기 방종의 형태를 취한다. 게다가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그는 모든 훈련을 불신하게 되며 스스로 부과한 합리적인 훈련뿐 아니라 권위에 의해 부과된 비합리적인 훈련에 대해서도 불신하게 된다. 그러나 그런 훈련을 하지 않게 되면 인생은 파괴되고 혼란을 일으키게 되며 중심을 잃게 된다. 그런 정신 집중이 기술 습득의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사실은 새삼스레 증명할 필요가 없다. 어떤 기술을 배우고자 시도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훈련 이상으로 정신 집중은 우리 문화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다. 반대로 우리 문화는 어떤 다른 지역의 문화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분산되고 산만한 생활 양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당신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당신은 책을 읽으면서 라디오를 듣고 이야기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음식을 먹고 마신다. 당신은 그림, 술, 지식 등 모든 것을 삼켜버리려는 듯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소비자다. 이렇듯 정신 집중을 못하는 것은 혼자 있지 못한다는 데서 명백히 드러난다. 말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또는 책을 읽거나 마시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들은 신경질적이며 조바심을 내게 되고 입이나 손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정신 집중을 하지 못하는 증상의 하나이다. 담배를 피우는 데는 손과 입, 눈과 코가 필요하다. 세 번째 요소는 인내이다. 다시 말해서 기술을 습득하려고 노력해 본 사람은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급히 결과를 추구한다면 그는 결코 기술을 익히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에게 있어서 인내는 훈련이나 정신 집중만큼 실천하기 힘든 일이다. 우리의 모든 산업체계는 정확히 그 반대의 자질, 즉 신속성을 조장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기계들은 신속성에 알맞게 설계되어 있다. 자동차와 비행기는 우리를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데려다 주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같은 양을 같은 시간에 절반 안에 생산해낼 수 있는 기계는 더 낡고 더 느린 기계보다 2배나 좋다.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경제적 이유가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측면처럼 인간의 가치는 경제적 가치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기계에 이익이 되는 것은 인간에게도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가 전개된다. 현대인은 잃는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은 그가 얻은 시간을 그대로 허비하는 것 이외에는 그 시간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 마지막으로 어떤 기술을 배우는 조건은 그 기술의 습득에 대한 최고의 관심이다. 만일 그 기술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견습공은 그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기껏해야 애호가의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이며 결코 명장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 조건은 다른 어떤 기술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랑의 기술에 있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명장과 애호가 사이의 비중은 사랑의 기술에 있어서 다른 기술들과 달리 애호가 쪽으로 훨씬 더 기울어지는 것 같아. 기술을 배우는 일반적인 조건들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말하고자 한다. 사실 사람들은 기술을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으로 배우기 시작한다. 즉 기술 그 자체를 배우기 전에 다른 것들, 때로는 외견상으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들까지 배워야만 한다. 목공 기술을 배우는 사람은 나무를 어떻게 깎는가를 배움으로써 비로소 기술을 익히기 시작한다. 피아노 연주 기술을 배우는 사람은 음계 연습부터 시작해야 한다. 궁술의 선적인 기술을 배우는 사람은 우선 호흡 연습부터 해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기술에서든 대가가 되고자 한다면 그의 전생애를 기술에 바쳐야 하며 적어도 기술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자기는 기술의 실전에 있어서 도구가 되며 기술이 필요로 하는 특별한 기능에 따라 자신을 적절하게 유지해야 한다. 사랑의 기술에 있어 사랑의 기술에 익숙해지고자 열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자기 생애의 모든 면을 통한 훈련, 정신, 인내의 실천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훈련을 하는가? 우리의 조상들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더 잘 제시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들의 공고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불필요한 사치에 탐닉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훈련은 명백한 결점을 지니고 있다. 이런 훈련은 엄격하고 권위주의적이며 근면과 절약의 덕에 집중되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인생에 대해 적대적이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훈련에 대한 반발로서 어떤 훈련이든 의심하면 훈련받지 않고 생활의 여가에서는 8시간을 근무하는 동안 자기에게 부과된 일상화된 생활 방식에 반대되는 것에 탐닉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점차 증대되어 왔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 낮 동안에 일정한 양의 시간을 명상, 독서, 음악 감상 등에 이용하는 것, 최저의 한도를 넘지 않고 탐정소설이나 영화 등 도피주의적 행동에 몰입하지 않는 것, 과식하거나 가음하지 않는 것 등은 분명히 기초적인 규칙들이다. 그러나 훈련은 외부로부터 자기에게 부과된 규칙처럼 실행되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의지가 표현되어야 하고 즐거운 것으로 느껴져야 하며 훈련을 그만두게 되면 곧 그리워지도록 자신을 서서히 숙련시킴이 기본적인 것이다. 훈련을 한다는 것이 뭔지 모르게 고통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고 또 고통스러워야만 이익이 된다는 것은 훈련에 대한 서구식 개념의 불행한 측면 가운데 하나이다.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인간에게, 즉 인간의 육체와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은 초기 단계의 몇 가지 제한들을 극복해야 하지만 즐거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신집중은 우리 문화에서는 더욱 실천하기가 어려우며 우리 문화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신집중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방해가 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 정신집중을 익히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혹은 담배를 피운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하는 일 없이 혼자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진실로 정신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혼자 있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능력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귀중한 조건이 된다. 만일 내가 혼자 내 발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집착한다면 그는 생명의 구원자는 되겠지만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조건이 된다. 누구든 혼자 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초조하고 조바심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고 결국 상당한 불안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는 정신집중이 아무런 가치도 없고 어리석은 짓이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등의 이유로 그 훈련을 그만두고 싶다는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할 것이다. 또한 그는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온갖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관찰하게 될 것이다. 그는 그날 오후의 계획에 대해 또는 그가 하고 있는 일의 몇 가지 난점에 대해 혹은 저녁에 어디를 갈 것인가 등에 자기 마음속을 비운다기보다는 오히려 꽉 채우려고 수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아주 간단한 몇 가지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편안한 자세로, 너무 처지거나 딱딱하지 않은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는다든지 또는 자기 앞에 있는 하얀 장막을 쳐다본다든지 해서 모든 쓸데없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자기 호흡을 따라가는 것. 그러나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고 단지 호흡을 따라가는 것이다. 따라서 호흡을 느낄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내 힘의 중심으로서 내 세계의 창조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인식하려는 것 등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적어도 매일 아침과 잠자리에 들기 전 20분 정도씩은 정신집중 연습을 해야 한다. 그런 연습과 함께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즉 라디오를 듣고 책을 읽는 것,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경치를 보는 것 등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바로 이 순간에 하고 있는 활동이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하고 그것에 전념해야 한다. 만일 집중을 하고 있다면 무엇을 하는가는 별 문제가 아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도 새로운 차원의 현실성을 띠게 된다. 왜냐하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신집중을 배우려면 가능한 한 사소한 대화, 즉 진실되지 못한 대화는 피해야 한다. 만일 두 사람이 서로 알고 있는 나무의 성장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면, 지금 막 먹어본 빵의 맛에 대해 얘기를 한다면, 혹은 그들 직업의 공통적인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런 대화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경험하고 추상적으로 다루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적절한 대화가 될 것이다. 반대로 정치나 종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것이 보잘것없는 대화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두 사람이 진부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지금 말하는 것에 있지 않을 때 일어난다. 여기서 쓸데없는 대화를 피하듯 나쁜 친구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덧붙이지 않을 수 없다. 나쁜 친구라는 것은 단지 악하고 파괴적인 사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생활 과정이 문란하고 우물한 친구들은 피해야 한다. 또한 잠비교의 마술사 같은 친구들,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은 친구들, 사고나 대화가 보잘것없는 친구들, 대화 대신 조잘거리는 친구들, 사고보다는 진부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친구들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지 않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도 아니고 또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다. 만일 기대한 대로, 즉 상투적으로 보잘것없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예기치 못했던 충격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것이다. 타인과 연관해서 정신집중을 한다는 것은 우선 들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듣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심지어 충고를 하기도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대답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대화는 그들을 지루하게 만든다. 그들은 자신이 정신집중을 하고 들으면 더욱 지루해질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어떤 활동이고 집중된 방식으로 행해진다면 더욱 각성하게 되지만 집중되지 않는 모든 활동은 졸리게 만들고 동시에 그날 밤 잠자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정신집중을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현재에, 즉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동안 다음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집중은 우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들은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여러 방식에서 달아나지 않고 서로 접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정신집중 훈련은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마치 전혀 달성할 수 없는 목표처럼 보일 것이다. 이는 곧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억지로 그 일을 한다면 정신집중은 물론이고 사랑의 기술에서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인내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를 보면 된다. 아기는 넘어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 걸음마를 연습하면서 점점 나아진다. 만일 어른이 자기에게 중요한 일을 추구하면서 그런 아기의 인내와 정신집중을 갖고 있다면 무슨 일이든 성취하지 못하겠는가? 자신에게 민감해지지 않고는 정신집중을 배울 수 없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루 종일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말인가? 만일 우리가 어떤 기계에 대해 민감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에 대해 민감하다.
아무리 귀에 익지 않은 작은 소리도 들을 수가 있다. 그리고 모터의 가속장치의 작은 변화도 곧 알아차린다. 마찬가지로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 표면상의 변화에도 민감하며 자기 앞뒤에 있는 차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민감하다. 그러나 이 모든 요소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의 마음은 긴장을 푼 상태에 있으며 그가 집중하고 있는 상황, 즉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에 대해 열려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민감해진다는 상황에 대해 살펴본다면 우리는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함과 반응성에서 가장 좋은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어머니는 특정한 신체적 변화, 요구, 불안 등이 겉으로 나타나기도 전에 알아차린다. 어머니는 아무리 큰 소리가 들려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지만 아기가 울면 금방 깨어난다. 이는 곧 어머니가 아기의 행동에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는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서 오는 어떤 중요한 의사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빈틈없는 균형 상태에 있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자신에 대해 민감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지루함이나 좌절감 등을 의식하며 그것에 기분을 내맡기고 항상 있을 수 있는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대신 무슨 일이지?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라고 자문할 수 있다. 조급해한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혹은 백일몽을 꾸거나 기타 도피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인식하고 결코 그것을 합리화시키지 않는 것이다. 더 나아가 왜 화가 나고 우울하며 조바심을 내는지 말해주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신체적 상태에 대해 민감하다. 자신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아무리 작은 고통이라도 직감한다. 이런 신체적 민감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안한 상태를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험하기가 쉽다. 자신의 정신 상태에 대한 같은 민감성은 훨씬 더 어려운데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사람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부모나 친척, 혹은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 집단의 정신적 기능을 규범으로 받아들이며 이들과 다르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경우를 살펴보는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 성실성, 용기, 정신 집중을 하고 있는 사람을 못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 자신에게 민감해지기 위해서는 완벽하고 건전한 인간의 기능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매우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린 시절에 혹은 성장한 후에라도 그런 상을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런 경험을 체득할 수 있겠는가? 확실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한 해답을 내릴 수가 없다. 하지만 그 문제는 우리의 교육 체계에 있어서 매우 위급한 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지식을 가르치고 있지만 인간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 즉 성숙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있기만 해도 줄 수 있는 가르침을 잃고 있다. 우리 문화의 이전 시대, 그리고 중국과 인도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인간은 뛰어난 정신적 자질을 가진 사람이었다. 또한 교사도 지식의 근원이지만 더 나아가 그의 기능은 인간적인 태도를 전달해 주는 것이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뿐 아니라 러시아 공산주의에 있어서도 찬양과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은 중요한 정신적 자질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그들은 대중적인 측면에서 볼 때 평범한 사람에게 대리만족을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영화 배우와 연예인, 컬럼니스트, 중요한 사업가나 정부관리 등은 경쟁의 표본이 된다.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갖춘 자격은 그들이 뉴스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전적으로 절망적인 것 같지는 않다.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미국에서 유명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만일 현대의 젊은이로 하여금 인간이 즐거움을 주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을 보여주는 생활이나 역사적 인물들과 친숙하게 해줄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생각하게 한다면, 그리고 모든 시대의 뛰어난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훌륭한 인간적 기능상을 창출하고 따라서 잘못 기능하는 데 민감해질 수 있는 기회는 남아있는 것 같다. 또 우리가 성숙한 삶에 대한 안목을 유지하는 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화적 전통이 무너져 내릴 가능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근본적으로 특정 지식의 전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 특성의 전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만일 다음 세대가 이러한 특성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된다면 그 지식이 전수되고 더 발전된다 하더라도 5,000년이나 된 문화는 무너져 버릴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어떤 기술의 실천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중에서 특히 중요한 자질에 대해 논의해보겠다. 사랑의 본질에 대해 앞에서 내가 말한 것에 따르면 사랑의 성취를 위한 중요한 조건은 자아도취의 극복이다. 자아도취적 방향은 오직 자기 자신의 내부에 있는 것만을 현실적인 것으로서 경험하는 것이며 외부 세계의 현상은 현실성을 갖지 못하며 그것들은 자기에게 유익한가 혹은 위험한가 하는 관점에 따라 경험하게 된다. 자아도취에 정반대되는 것이 객관성이다. 이는 사람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즉 객관적으로 보며 그러한 객관적인 상을 자기의 욕망이나 공포에 의해 형성된 상과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모든 형태의 정신질환은 극단적인 정도까지 객관적일 수 없는 무능을 보여준다. 미친 사람에게 있어서 존재하는 유일한 실제는 자기 내부에 있는 것이고 자기의 욕망과 두려움의 실제뿐이다. 그는 외부 세계를 자기의 내면 세계의 상징으로 자기의 창조물을 본다. 우리가 꿈을 꾸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꿈속에서 우리는 사건을 만들고 우리의 소망과 두려움의 표현인 연극을 연출한다. 그리고 잠자고 있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꿈이 만들어낸 것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실이라고 확신한다. 미친 사람이나 몽상가는 외부 세계에 대해서 객관적인 견해를 갖는데 완전히 실패했다. 하지만 우리도 모두 약간은 미쳤거나 졸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에 대해 객관적이지 못한 견해, 즉 우리의 자아도취적 방향에 의해 왜곡된 견해를 갖고 있다. 과연 내가 예를 들 필요가 있을까? 누구든 자기 자신과 이웃을 바라보거나 신문을 읽어보면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 비관적인 견해는 현실에 대한 자아도취적 방향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어떤 여자가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 오후에 병원에 가겠다고 말한다. 의사는 그때는 시간이 없으니 다음날 오라고 대답한다. 그녀의 대답은 이렇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선생님 병원에서 5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어요. 그녀는 그렇게 가까운 곳에 사는데도 자기를 위해 시간을 낼 수 없다는 의사의 설명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녀는 이 상황을 자아도취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녀가 시간을 내기 때문에 의사도 시간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에게 있어서 유일한 현실은 그녀 자신뿐이다. 대인관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왜곡은 덜 극단적이거나 덜 명백한 것이다. 어린이가 스스로 느끼는 것을 알아채거나 관심을 두는 대신에 순종적이며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 신뢰를 준다는 등의 방식으로 자식의 반응을 경험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집착으로 어떤 요구도 자유의 구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지배적이라고 생각하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린 시절에 상상했던 빛나는 기사의 환상처럼 살지 못한다 하여 자기 남편이 무능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은가. 외국 민족의 가난한 객관성의 부족은 악명이 높다.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 자기 민족은 매우 선량하고 고귀했지만 다른 민족은 전적으로 비열하고 잔인했다고 생각한다. 적의 모든 행동과 자기의 모든 행동은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해 판단된다. 적의 아무리 선량한 행위라도 그것은 특별한 흉악성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우리와 세계를 속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우리의 나쁜 행동은 필요한 것이었으며 우리의 고상한 목적에 의해 판단된다. 참으로 개인 간의 관계뿐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객관성은 예외적인 문제이고 점차 더해가거나 덜해가는 자아도취적 왜곡이 규칙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곧 이성이다. 이성 뒤에 있는 정서적 태도는 겸손한 태도이다. 객관적이고 이성을 이용한다는 것은 겸손한 태도를 취할 때만, 어릴 적에 가졌던 전지전능의 망상에서 벗어날 때만 가능하다. 사랑의 기술의 실천이라는 논의와 관련 지어 볼 때 그 말은 사랑은 자아도취의 상대적 부재에 의존하고 있으며 겸손, 객관성, 이성의 발달을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런 목적에 전 생애를 바쳐야 한다. 겸손과 객관성은 사랑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내가 이방인에 대해 객관적일 수 없다면 내 가족에 대해서도 진실로 객관적일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내가 사랑의 기술을 배우고자 한다면 나는 모든 상황에서 객관성을 갈망해야 하며 내가 객관적이지 못한 상황에 대해 민감해져야 한다. 나는 자아도취적으로 왜곡된 어떤 사람과 그의 행동에 대한 나의 인상과 나의 관심이나 욕구 또는 두려움 등과는 관계없이 존재하는 그 사람의 현실 사이의 차이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객관성과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것은 사랑의 기술을 얻기 위해 가는 길의 절반을 온 셈이다. 그러나 그것은 접촉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획득되어져야 한다. 만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객관성을 유보하려 하고 나머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객관성 없이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느 경우에나 실패할 거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자아도취에서 어머니와 친척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그것은 성장하는 세계와 자신과의 관계에서 생산적인 방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이 같은 탈피, 탄생, 각성의 과정은 한 가지 자질, 즉 신념을 필요로 한다. 사랑의 기술의 실천은 신념의 실천을 필요로 한다. 신념이란 무엇인가? 신념이란 반드시 신이나 종교적 교리에 대한 믿음의 문제인가? 신념이란 필연적으로 이성이나 합리적 사고와는 정반대되거나 동떨어진 것인가? 신념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합리적 신념과 비합리적 신념의 차이를 구별해야 한다. 비합리적 신념이란 비합리적 권위에 복종하는 인간의 믿음이나 사고의 믿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합리적 신념은 자기의 사고나 감정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는 확신이다. 합리적 신념은 근본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확신이 갖고 있는 확실성과 경고성이다. 신념은 특별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전 인격에 퍼져 있는 성격 특성이다. 합리적 신념은 생산적 지성과 정서적 활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신앙은 끼어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생각되는 합리적 사고에서 합리적 신념은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예를 들어 과학자는 새로운 발견에 어떻게 도달하는가? 그는 발견하리라 생각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통찰 없이 실험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는가? 어떤 분야에서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중요한 발견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환상을 쫓을 때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 인간 노력의 어떤 분야에서도 창조적 사고의 과정은 합리적 통찰이라 불리는 상당한 사전 연구와 반성적 사고, 그리고 관찰의 결과로 시작하게 마련이다. 과학자가 충분한 자료를 모으거나 자기가 처음에 지녔던 생각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해주는 수학 공식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을 때 그는 임시적인 가설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가설이 지닌 의미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그 가설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많은 자료의 축적으로 그것은 더욱 적절한 가설이 되고 결국 넓은 범위의 이론에 이용될 것이다. 과학의 역사는 이성과 진리의 통찰에 대한 신념의 예로 가득 차 있다.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이, 뉴턴 등은 모두 이성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무장되어 있다. 그로 인해 브루노는 화형을 받았고 스피노자는 파문당했던 것이다. 합리적인 통찰의 개념하에서부터 이론의 정식화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신념이 필요하다. 이러한 신념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사고력과 관찰력, 그리고 판단력의 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비합리적 신념은 권위나 다수가 진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진실이라고 인정하지만 합리적 신념은 다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산적인 관찰과 사고의 바탕을 둔 독립적인 확신에 근거하고 있다. 사고와 판단은 합리적 신앙이 나타난 유일한 경험의 영역은 아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신앙은 의미 있는 우정이라든가 사랑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 신념을 갖는다는 것은 그의 태도와 인격의 중심과 사랑에 대한 신뢰성과 불변성을 의미한다. 이는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본적인 동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경이 자기 자신의 일부이며 변치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도 신념을 갖고 있다. 우리는 자아의 존재를 의견이나 감정상의 특별한 변화와는 관계없이 여러 가지 다른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우리 생애를 통해 지속하는 인격의 중심성을 알고 있다. 나라는 말의 배후에 있는 실제는 이러한 중심성이며 우리의 정체에 대한 확신도 그 중심성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가 자아의 지속성에 대한 신념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체감은 위협받게 되며 타인에 의존하게 되고 그때는 다른 사람의 동의가 우리의 정체감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오직 자신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성실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만이 미래에 있어서도 현재와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지금의 기대처럼 느끼고 행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신념은 약속할 수 있는 능력의 조건이 되며 니체가 말했듯이 인간은 약속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신념은 인간 존재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된다. 사랑과 관련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사랑에 대한, 즉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과 그 신뢰성에 대한 신념이다. 사람에 대해 신념을 갖는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타인의 잠재력에 대한 신념과 관련된다. 이러한 신념이 존재하는 가장 기초적인 형태는 어머니가 갓난아이에 대해 갖는 신념, 즉 그 아이가 자랄 것이고 걷고 말을 하게 될 것이라는 신념이다. 그러나 이런 면에서 볼 때 그 아이의 성장은 매우 규칙적이므로 그 발달을 기대하는 데는 특별한 신념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발달은 아이가 발달시키지 못할 잠재력, 즉 사랑하고 행복해지며 이성이나 예술적 재능과 같은 특이한 잠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적당한 조건이 주어진다면 자라서 빛을 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썩어버릴 수 있는 씨앗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의 생활에서 의미를 지니는 사람이 그들의 잠재력에 대해 신념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신념의 존재는 교육과 조작의 차이를 가져온다. 교육은 아이들이 자기의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것과 같다. 교육에 반대되는 것이 조작인데 그것은 잠재력이 성장할 것이라는 신념이 없는 것에 근거하고 있고 어린이는 어른들이 바람직한 것은 주입시켜주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억압할 때만 올바르게 될 것이라는 확신에 근거하고 있다. 로봇에 대해서는 신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로봇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타인에 대한 신념은 인류에 대한 신념에서 절정을 이룬다. 서구 사회에서의 신념은 유태교의 종교적 용어로 표현되었고 세속적인 용어로는 지난 150년간의 인본주의적 정치와 사회 사상 속에 강하게 표현되었다. 어린이에 대한 신념과 마찬가지로 인류에 대한 신념은 인간에게 적당한 조건이 주어진다면 평등, 정의, 사랑이라는 원칙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 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인간은 아직까지 그러한 질서를 구축하지 못했다. 따라서 인간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은 신념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모든 합리적 신념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라 인류의 과거 업적의 증거, 개인의 내면적 경험, 이성, 사랑에 대한 개인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 비합리적 신념은 엄청나게 강하고 전지전능하다고 느껴지는 힘에 대한 복종과 자기 자신의 힘의 포기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합리적 신념은 그와 반대되는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 합리적 신념은 우리의 관찰과 사고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상 속에 이러한 신념을 갖고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가진 잠재력과 성장과 자기 자신의 성장이라는 현실, 그리고 자신의 사랑과 이성의 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정도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과 인류의 잠재력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다. 합리적 신념의 기초는 생산성이다. 즉 신념을 갖고 산다는 것은 생산적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지배라는 의미에서 권력에 대한 믿음과 권력의 사용은 신념과는 반대라는 결과가 나온다. 존재하는 권력을 믿는 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의 성장을 불신하는 것과 같다. 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드러난 현재에 근거하고 있는 미래의 예측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것은 크나큰 오산이며 인간의 힘과 성장을 간과한 데서 오는 매우 비합리적인 오산임이 드러나고 있다. 권력에는 합리적 신념이 없다. 권력에는 굴복이, 즉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권력을 유지하려는 소망만이 있을 뿐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권력만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실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인간의 역사는 그것이 인간의 모든 업적 가운데 가장 불안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왔다. 신념과 권력은 서로 배타적이라는 사실 때문에 원래 합리적 신념에 근거하여 세워졌던 모든 종교와 정치 체계들은 권력에 의존하거나 결탁하게 되어 부패하고 결국 가졌던 힘을 잃게 된다. 신념을 가지려면 용기, 즉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능력과 고통과 실망을 감수하려는 준비가 필요하다. 누구든 삶의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안정과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은 신념을 가질 수 없다. 누구든 격리와 소유만이 안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방어의 체계 속에 가둬버리는 사람은 자신을 죄수로 만드는 것이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며 그것도 궁극적 관심으로서 가치를 판단하고 그 가치에 따라 도약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이 같은 용기는 저 유명한 허풍선이인 무솔리니가 위험하게 살라는 슬로건을 사용했을 때의 용기와는 매우 다른 것이다. 그가 말하는 용기는 허무주의의 용기이다. 그것은 삶에 대한 파괴적인 태도에 삶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내던져 버리려는 의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 권력의 신념이 삶에 대한 신념에 정반대되는 것처럼 절망의 용기는 사랑의 용기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신념과 용기를 가지려면 어떤 것을 연습해야 하는가? 참으로 신념은 매 순간 연습할 수 있는 것이다.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신념을 가져야 하고 잠들기 위해서도 신념을 가져야 하며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도 신념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이런 종류의 신념에 익숙해 있다. 신념을 갖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자식에 대한 지나친 걱정과 불면증,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다는 무능력 때문에 고통받는다. 아니면 의심이 많아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데 제안을 받으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 여론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실이 자신의 판단을 무효화하더라도 어떤 사람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고수하려면 확신이 그리 흔치 않더라도 그 확신을 고수하려면 신념과 용기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난점, 좌절, 슬픔을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불공평한 처벌이라고 여기기보다는 극복함으로써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해주는 도전으로 받아들이려면 역시 신념과 용기가 필요하다. 신념과 용기의 실천은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에서 시작한다. 첫째 단계는 자기 자신이 언제 어디서 신념을 잃는가 살피고 이러한 신념의 상실을 감싸는 데 사용되는 합리적 장치를 검토하고 어디서 비겁하게 행동하고 어떻게 그것을 합리화하는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신념을 배반하는 것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점점 커지는 약정이 또다시 새로운 배반을 초래하여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면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의식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지만 진정한 공포는 의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공포라는 것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을 내던지는 것이며 우리의 사랑이 사랑받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희망에 자신을 완전히 내던지는 것이다. 사랑은 신념의 행위이며 누구든 신념이 없는 사람은 사랑도 없다. 신념의 실천에 대해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더 말할는지 모른다. 내가 시인이거나 목사라면 나는 더 말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 어느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념의 실천에 대해 더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린애가 걸음마를 배우듯이 신념을 갖는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사랑의 기술의 실천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한 가지 태도는 이제까지 앞에서 은연중에 언급했던 것이지만 사랑의 실천을 위해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분명히 언급되어야 할 것 같다. 그것은 활동이다. 나는 앞에서 활동이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활동, 즉 자기 힘의 생산적 활용을 뜻한다고 말했다. 사랑은 활동이다. 만일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사랑받는 사람에 대해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는 상태에 있다.
만일 내가 게으르거나 끊임없는 주의, 인식, 활동의 상태에 있을 수 없다면 나는 나 자신을 사랑받는 사람과 적극적으로 관련시킬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잠자는 것은 비활동을 나타내는 적절한 상황이다. 반면에 깨어있는 상태는 게으름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은 깨어있을 때도 반쯤 잠들어 있고 자고 있을 때나 자고 싶을 때에도 반쯤 깨어있다는 것이다. 완전히 깨어있는 것은 지루해지거나 지루하지 않기 위한 조건이며 지루해지거나 지루하지 않게 하는 것은 사랑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이다. 수용적 형태로든 축적적 형태로든 아니면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형태로든 하루 종일 눈가기를 통해서 생각하고 느끼는데 적극적으로 되고 내면의 게으름을 피하는 것은 사랑의 기술을 실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사랑의 측면에서는 생산적이고 그 밖의 측면에서는 비생산적이라는 방식으로 삶을 분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환상이다. 생산성은 그런 식의 분업을 허락하지 않는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긴장과 고양된 생명력의 상태를 필요로 하며 그것들은 삶의 모든 차원에서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을 취할 때만 생겨날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비생산적이라면 사랑에서도 생산적이지 못하다. 사랑의 기술에 대한 논의는 여기에 기술된 특징과 태도의 습득과 발전이라는 개인적인 영역에만 국한될 수 없다. 그것은 사회적인 영역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만일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 대해 사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라면, 사랑이 성격 특질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가족과 친구뿐 아니라 일이나 사무 혹은 직업에서 접촉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존재해야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사이에 분업 따위는 없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조건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찰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사회관계에 있어서 전통적인 것으로부터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한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종교적인 이상을 입으로는 열심히 말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결국 공정성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 그것도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이나 감정의 교환에서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공정성이다. 사랑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상품에 있어서 내가 내게 준 만큼 나도 내게 준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널리 퍼져 있는 윤리적인 격언이다. 공정성 윤리의 발달은 자본주의 사회의 특별한 윤리적 기여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에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의 교환은 직접적인 강제나 전통 혹은 개인적인 애정관계나 우정관계에 의해 결정되었다. 자본주의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요소는 시장에서의 교환이다. 우리가 상품 시장을 다루든 노동 시장을 다루든 아니면 용역 시장을 다루든 간에 개인은 판매하려는 것을 사기나 강제성이 없는 시장의 조건 하에서 구입하고 싶은 물건과 교환한다. 공정성 윤리는 그 자체로서 황금률의 윤리와 혼돈을 일으킨다.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라는 격언은 다른 사람과의 교환에 있어서 공정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격언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성소구절보다도 더 대중적인 표현이었다. 참으로 형제에 대한 유대교의 규범은 공정성 윤리와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이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일체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지만 공정성 윤리는 책임감이나 일체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분리감을 느끼는 것을 나타낸다. 즉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황금률이 조금 보편적인 종교적 격언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공정성 윤리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종교적 격언이 된 것이다. 하지만 사랑의 실천은 공정성과 사랑의 차이를 인식함으로써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된다. 우리의 모든 사회, 경제 조직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바탕을 두고 있다면 그것이 공정성이라는 윤리적 원칙에 의해서만 조절되는 이기주의의 원리에 의해 지배된다면 기존 사회체제 안에서 어떻게 활동과 사랑의 실천을 동시에 할 수 있겠는가?
사랑의 실천은 자신의 모든 세속적 관심을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함께 나누는 걸 포함하지 않는가? 이 질문은 기독교의 수도자들과 톨스토이, 알버트 슈바이처, 그리고 시몬누 베유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해답이 내려져 왔다. 우리 사회 안에서 사랑과 정상적인 세속적 생활 사이에 기본적인 양립 불가능성에 공감하는 다른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오늘날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기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들은 오직 순교자나 미친 사람만이 오늘날의 세상에서 사랑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사랑과 관련된 모든 논의는 설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매우 존경할 만한 이런 관점은 쉽게 냉소를 합리화한다. 사실상 그러한 주장은 나는 선량한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이렇게 실행한다면 나는 굶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은연중에 공유되고 있다. 이런 급진주의는 도덕적 허무주의를 초래한다. 급진적 사상가나 평범한 사람 모두 사랑하지 못하는 자동 인형이고 그들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급진적 사상가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역사적 필연성을 알고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사랑과 정상적인 생활이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추상적인 의미에서만 옳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바닥에 깔려있는 원칙과 사랑의 원칙은 양립 불가능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이는 현대사회는 복잡한 현상이다. 예를 들어 쓸모없는 상품을 파는 세일즈맨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숙련된 노동자, 화학자, 의사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경제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농부와 노동자와 교사, 그리고 많은 형태의 사업가들은 경제적인 기능의 수행을 그만두지 않고도 사랑을 실행할 수 있다. 비록 자본주의의 원리와 사랑의 원리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자본주의는 그 자체가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여전히 불일치나 개인의 자유를 허락하는 구조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나는 우리의 현대사회 체제가 끊임없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포함시키고 싶지 않으며 동시에 형제에 대한 사랑의 이상실현을 추구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현대사회 체제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예외다.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 사랑은 필연적으로 주변적인 현상이다. 많은 직업들이 사랑하는 태도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생산지향적이며 상품에 탐욕스러운 사회의 정신은 오직 순응하지 않는 자만이 그에 맞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 존재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합리적 해결책으로서 사랑에 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사랑이 매우 개인주의적이며 주변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 되려면 우리의 사회 구조 내에 중요하고도 급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 책의 범위 안에서는 그런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단지 암시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 사회는 경영관리층과 전문 정치인들에 의해 운영된다. 사람들은 대중적 암시에 의해 동기를 얻으며 그 목표는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이며 즉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다. 모든 활동은 경제적 목표에 종속되어 있고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렸으며 인간은 잘 먹고 잘 입고 자기만의 독특한 인간적 자질이나 기능에 관심을 두지 않는 자동 인형이다. 만일 인간이 사랑할 수 있게 되려면 그는 최고의 위치에 놓여 있어야 한다. 인간이 기계에 봉사한다기보다는 기계가 인간에 봉사해야 한다. 인간은 결국 이익을 나누는 것보다는 경험을 나누고 작업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사회는 인간의 사회적이고 사랑하는 본성이 그의 사회적 존재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내가 밝히려고 애썼던 것처럼 사랑이 인간 존재 문제에 대한 오직 하나의 건전하고 만족스러운 해답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상대적이지만 사랑의 발전을 배제하는 사회는 모두 인간 본성의 기본적 필연성과 모순을 일으켜 결국 멸망해야만 한다. 참으로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을 설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모든 인간 존재의 궁극적이고도 실제적인 욕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욕구가 은폐되었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간의 본성을 분석하는 것은 오늘날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고 이렇게 만든 데 책임이 있는 사회적 조건을 비판하는 것이다. 예외적인 개인적 현상뿐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사랑의 가능성에 대해 신앙을 갖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에 기초하고 있는 합리적 신앙이다.